우리나라는 국방과학자를 더욱 양성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강한 국방만이 추악한 주변국들을 대적할 수 있다. 꾸준히 가야 할 목표를 향해 묵묵히 가다 보면 5세대, 55세대, 6세대가 꿈만은 아닐 것이고,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한국의 KF-21 보람의 사업은 해외에서 약속된 기술들을 이전해주지 않아 좌초의 위기에까지 몰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역시 저력의 한국인들은 난관을 하나하나 깨부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또 하나의 신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KF-21이 45세대에 머무르지 않고 6세대기로 진화할 것임이 확실하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깜짝 놀라며 질투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23일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은 스텔스기에 적용할 수 있는 커피탐 소형 안테나, 즉 큰 공식적 안테나 형상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전투기 선도국들에서 수출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능했습니다만 자체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안테나를 전투기 등의 기체 표면을 따라 밀착시키는 이른바 큰 공식적 컨포엄의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적의 레이더파가 아군 비행기 표면에 부딪혀 되돌아가는 레이더 반사 면적 RCS가 작아지면서 스텔스성을 향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첫째, 기존 무기 체계에서 쓰던 통신 장비도 안테나 형상만 바꿔서 스텔스 무기 체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KF-21 보라매가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무기 체계 및 지휘 통제 체계 간 실시간 연동을 위한 통신 링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현재 개념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는 무인 스텔스기로 6세대 전투기의 필수적 특징입니다. 이쯤 되면 먼저 스텔스기를 만든 나라들은 이미 다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김 빠지는 소리도 나올 수 있겠지만, ADD는 이번 연구로 향후 스텔스 체계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일성을 내는 걸 보면 같은 개념의 기술이라도 세계 최고 수준을 개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이제까지 그리고 현재도 KF-21을 반대하거나 평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완전한 스텔스기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4세대 플랫폼이 따온 지 언젠데 우리도 5세대로 바로 가자. 세금 낭비다. 기존의 4세대 전투기들의 최초 비행 시기를 보면 귀가 얇은 사람들은 그 말도 맞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방산 분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급을 다투고 있는 한국이 왜 스텔스 전투기는 못 만드냐 라는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5세대를 넘어 남들은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데 하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6세대 전투기는 훨씬 빠른 속도는 기본의 무인기 클러스터 비행 스펙트럼 스텔스, 자체 자동 수리 등의 특징이 있다지만 아직 개념적인 상태일 뿐이고, 6세대는 고사하고 5세대 전투기 중 2021년 현재 완전히 실전 배치되고 양산까지 끝낸 기종은 F-22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F-35수 57도 실전 배치 중일 뿐이고, 중국의 5세대 전투기 J-20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니 100년 전부터 비행기를 만들어온 나라들에 비해 30년 전만 해도 전투기 생산 능력이 제로였던 한국이 당장 땅 하고 5세대 스텔스기를 내놓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것도 미국 등의 기술에 의지하는 공동개발도 아니고 한국 자체 개발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KF-21 보라매를 평가하게 만든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레이더 반사 면적 즉 RCS가 작을수록 스텔스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KF-21은 이 RCS를 낮추기 위해 반사각 정렬 설계 매립형 안테나, 평면 동체 반매립 무장창 등을 포함한 커피탐 형상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캐노피 주익 미익에는 레이더파 흡수 재료 레이더 어브소어빙 머티리얼 램, 동체 내부 덕트와 플랩에는 레이더파 흡수 구조 레이더 어브소어빙 스트럭처 RS가 적용되었으며, 레이돔에는 적 전투기로부터 날아온 레이더 전파가 안테나에 반사되어 돌아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주파수 선택적 투과 프리퀀시 셀렉티브 서피스 기술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여 FJ-18 EZF 슈퍼호넷보다 낮은 RCS를 달성하였으며,
전투 효과 분석 결과 F-16 대비 41배 F, A-18이 F 대비 12배의 공대공 임무 효과, F-16C 대비 13배의 공대지 임무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기체의 톱니소투스 처리 IFF IRST 큰 공식적 안테나 등의 RCS를 저감할 수 있는 설계가 미적용되었고, 외부 무장 및 외장형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등 공대지 임무에서의 RCS 증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RO 수준 정도로 평가되며, 처음부터 스텔스 성능을 철저하게 추구하여 설계된 최초의 공격기인 나이트호크는 비밀리에 운용되다가 1999년 3월 코소보 작전 때 1기가 대공미사일에 격추된 후 호련히 자취를 감춘 바 있는데, 이 나이트호크가 개발된 것이 1981년입니다. 역시 미국은 대단하네요. 현재까지 나이트호크가 스텔스기냐 아니냐 하는 기준이 되고 있고, KF-21은 스텔스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깔고 있던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큰 공식적 안테나 기술의 자체 개발로 인해 ADD와 KAI는 KF-21을 45세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나이트호크 수준의 스텔스 6세대까지 진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내부 무장창 추가 레이더와 레이돔 교체, 내부 점검용 문신설 캐노피 스텔스 코팅, 일반 웹이나 램 도료 방식을 스텔스 구조의 재료로 교체한다는 내용들이 그것이고, 이에 더해 이번에 성공한 큰 공식적 안테나를 통한 스텔스 통신 장비 추가가 주요 핵심 기술로 명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KF-21은 10여 년 전에 세웠던 기존의 계획과 큰 차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점인데요. 총사업 일정에는 블라기의 추가 무장 실험이 26에서 128까지 포함되고, 5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스텔스 기술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IFF 안테나나 RWR 안테나를 이번에 자체 개발에 성공한 큰 공식적 안테나로 변경하고, 추가로 스텔스 전파 흡수제를 부착하는 것도 그 일환인데요. 이런 사례는 이미 미국의 F-35 개발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35의 초기 생산기인 F-35A F1과 그 후속 생산 기체를 비교해보면 AF1에 있던 기체 등 허리 부분의 위성통신 안테나 부분이 나중에는 삭제되고 큰 공식적 안테나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고, 기체 상부의 각 부품 이음매 부분이 AF1은 기존 기체와 동일하지만 이후 생산분에서는 마치 시트지와 같은 소재로 덧붙여져 있는데요. 이 소재는 파이버 매트라 불리는 스텔스 처리 소재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도 커피탑 안테나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극명한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거의 유일한 실질적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는 미국조차 저렇게 커피탑 안테나를 적용해가면서 개량해 나가고 있는데, 한국이 보라매를 개발하면서 완제품 스텔스기를 한 번에 내놓지 못했다고 해서 폄하하는 것은 기대치가 높아도 너무 높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KF-21이 2028년 이후에는 어떤 5세대, 6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윤곽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AI 관계자는 최근 실질적인 성능 개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말은 바로 어떤 6세대 기를 만들까에 대한 논의라는 것이고, 이미 내부에서는 그를 위한 기술 개발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현재 보라매는 2026년까지 공대공 능력을 갖춘 보라매 블록 1분이 개발되고, 2028년까지 공대지 무장을 겸비한 보라매 블록 2분가 개발됩니다. 그리고 2028년 이후 보라매 블록 3분으로 추가 개량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 공군은 공식적으로 소요 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따라서 KAI는 이번 연구 용역 과제를 통해 2028년 이후 보라매 블록 3분 장기적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 공군 등의 소요 제기를 끌어내려는 수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라매는 언제든지 5세대 전투기로 성능 개량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된 기체라며, 추후 5,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자신하고 있고, 국방부 관계자도 스텔스 기능을 위해서 이번 큰 공식적 안테나뿐만 아니라 스텔스용 특수 도료의 무게를 최소화하면서도 내구성과 저탐지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 공군에서도 보라매 개발 초기에 작전 요구 성능 ROC를 정할 때
스텔스 기능에 가장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내부무장 여유 공간 내부 무장창을 구비할 것을 요구했었다는데요. 이 말은 곧 현재의 반메린 무장창은 나머지 스텔스 기술들이 개발되어 진정한 스텔스기로 만들 때 언제든지 내무 무장창으로 바꾸어 설계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F-35A/F-1의 사례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외계인들이 아니고서야 처음부터 완벽한 스텔스기를 내놓을 수 없으니 보람에는 여러 가지 스텔스 기술을 개발의 시점에 따라 맞춰가며 진화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했던 록히드 마틴사가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한국은 굴하지 않고 A4ASA1에 이르는 비롯한 표적 탐지 추적 센서 기술과 RF 샘머 기술 등을 자체 개발해낸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죠. 거기에 기존의 수동으로 조립하던 동체 결합 작업을 정밀하게 자동화한 파스FSS라는 장비를 개발한 것을 보고 록히드 마틴 측조차도 자신들의 회사에도 그런 장비는 없다 라고 놀라워한 일화도 유명합니다. 아이언 버드의 기술 이전 기대를 저버려 보람의 개발에 먹구름을 들이우기도 했었지만 보람의 개발지는 이마저도 국산화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보람의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흠집을 잡는 말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난관을 뚫고 자체 기술을 개발하여 역량이 쌓이고 전투기 개발 인프라가 구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독 자력 개발의 장점이고 설령 돈이 안 남더라도 해야 하는 이유다라는 의견들이 더 설득력이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KF-21은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래 수출 효자로 등극할 것으로 보이는 FA-50의 모체가 되는 T-50도 개발 초기에는 훈련기로서는 과도한 초음속 성능 낮은 국산화율 등의 문제로 비난에 서달란 바 있습니다. 하지만 FA-50으로까지 발전하면서 초음속 성능은 오히려 장점이 됐고 국산화율도 올라가며 오늘날과 같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 T-50을 고만고만한 아음속기로 개발하고 끝냈다면 그러니까 T-50과 FA-50의 초음속 성능은 당시 홈런기로서는 과도한 듯 보였어도 항공산업 관점에서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달 초 방위사업청은 KF-21과 가오리-X 또는 그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무인 전투기의 합동작전 개념의 CG 영상을 공개하며 스텔스 무인기는 현재 약 70%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2020년대 말까지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를 2030년대까지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개발을 끝내고 실전 배치까지 할 예정입니다. TMUMT 맨던맨드 티밍로 불리는 무인 복합체계는 유인기와 무인기를 유기적으로 연동해 운용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6세대 전투기의 핵심 시스템이죠. 바로 여기에서도 이번에 자체 개발에 성공한 큰 공식적 안테나의 중요성이 나오는데요. 조종사가 KF-21에서 무인기들을 지휘하는 데 있어 스텔스 상태에서의 통신 중계 기능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KF-21을 자체 개발하며 6세대로 꾸준히 진화해 나가는 소식이 전해지자 KF-21을 평가하던 일본에서조차 한국에 완전히 뒤처졌다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동안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2차 대전 때 자기들은 제로센을 만들던 나라라며 기술은 자기들이 우위라고 자위해왔는데요. 한국은 실제 시제기를 출고하고 신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말로만 자체 개발도 아니고 록히드 마틴의 기술로 한다며 막연하게 2035년 이후에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동문서답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로센 이후 현대에 와서 한 번도 전투기 자체 개발을 못한 나라가 그래도 기술은 일본이 우위라고 혼자 주장하고 있는 것도 참 웃음이 나오는데요. 모든 연구나 기술은 연관 산업기술이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소용도 없고 검증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KF-21을 연구하며 또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인류인 한국의 정밀기계 산업 전기전자 통신기술 재료산업들과 상호 시너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람의 사업을 국내 공군 120대, 인도네시아 60대 생산에 그치지 않고 5세대, 6세대로의 후속 개량이나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모색하면서 시장의 활로를 열어 인재, 기술 인프라 등의 핵심 자산을 선순환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반면 무기 수출도 못하고 자체 항공기도 없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전투기 연관 기술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부터 입으로만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일본의 항공기 연관 산업은 현재 거의 고사 상태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전설의 일군 같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해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공대생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공대생들을 우대해준 후 풍토 및 환경이 조성되어야 과학기술이 더욱더 발전할 듯. 똑똑한 아이들이 의대만 가려 하면 선진국 진입은 더딜 거고 공대생들이 어느 직종보다 대우가 좋으면 더욱더 최강대국 가는 지름길로 진입과 동시에 우수한 인재들이 연구와 기술 개발에 정진할 듯. 어차피 5세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 스텔스 도료를 바른 기체와 안 빠른 기체로 나뉠 텐데 그럴 바엔 45세대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쁘지 않지. 6세대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무슨 5세대 타령만 하나. 45세대를 보편적으로 다루고 5세대를 특공으로 다루면 될 것을. 그리고 못 만드는 게 아니라 태클이 많으니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